네, 안녕하세요. 지우쌤입니다. 주제 14, 조선시대 첫 수업할 때 코로나로 인해 결석한 학생들이 없는 줄 알고 영상을 안 찍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석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 주제 14, 프린트 일주일 내내 2시간 동안 프린트 하나 나갔었는데 이번에 그냥 2시간짜리 수업을 1시간에 그냥 쭉 이어서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부분은요, 우리 시험 기간에도 이미 배웠던 부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 과정, 그 앞서서 신진사대부의 분화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사대부는요,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로 나뉘게 됩니다. 온건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색, 들제, 정몽주가 있었고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도전과 조준이 있었습니다. 자, 온건파 사대부들은요, 고려 왕조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조금씩 고려 사회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세력들이고, 반면 급진파 사대부 애들은 역성혁명을 주장하게 됩니다. 역성혁명이란 거스를 역 그리고 성씨성이라고 해서 이제 고려 왕조의 그 성씨를 이제 거스르고 이성계로 시작하는 새로운 이씨의 왕조를 세우겠다, 즉 조선을 새롭게 건국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조선 왕조를 세우겠다라는 뜻이죠. 역성혁명을 주장했고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온건파 사대부들은요, 토지 문제나 불교 문제 모두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온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지 문제의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대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들만 시정한다면 토지 문제도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보았고, 불교 문제에 있어서도 불교의 폐단들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급진파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토지 문제를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전면적으로 다 갈아엎는 개혁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고요. 불교 문제의 경우에는 불교가 지니고 있는 폐단뿐만 아니라 불교의 교리들까지도 전부 다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불교를 크게 비판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정치적인 지향점을 구분해 보면 온건파 사대부의 경우에는 왕도 정치를 지향하게 됩니다. 자, 이 왕도 정치란 인과 의와 같은 도덕적인 관념들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인 즉슨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도덕적인 규범들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잘 어르고 달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편 급진파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왕도와 패도의 조화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자, 왕도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패도란 무엇이냐? 무력으로 백성들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본 게 급진파 사대부들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건국 과정입니다.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대답도 같이 해주면서 들어주세요. 자, 건국 과정,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를 통보했었죠. 이에 대해서 고려의 국내에서의 여론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최영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동 정벌을 통해서 명나라가 천령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자라는 주장을 했었고, 이성계는 유일하게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요동 정벌을 가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기억날진 모르겠지만 4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여름철이라서 군사를 동원하면 군사들이 짜증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지어 장마철이라 활의 악효가 풀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군사들이 전쟁 도중에 역병을 앓을 수 있다. 더 덥고 습하게 되면 병사들이 다쳤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마지막 4번째로 북쪽으로 군사를 다 쏠게 되면 아래쪽의 방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해지기 때문에 이걸 틈타서 왜구들이 다시 침입해올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제기했죠. 이렇게 4가지 이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최영의 의견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로 하여금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성계가 군사들을 이끌고 요동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위화도쯤에 도착했을 그 무렵 이성계가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여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르게 되죠. 위화도 회군 이후에 앞에 화면에 보시면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성계는 최영이랑 우왕을 제거하게 돼요.
그리고 우왕 대신에 창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폐가 입진을 단행하게 되는데, 폐가 입진이란 창왕을 다시 제거하고 공양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공양왕이 고려의 마지막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단행한 1388년부터 고려 왕조가 세워지기까지 그 몇 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성계라는 인물에 의해서 왕이 2번 갈아치워졌죠. 이로 인해서 이성계는 왕이라고 하는 최정점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왕을 쉽게 갈아엎을 만큼 가장 고려에서 막강한 권한을 지녔던 인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넣기를 해서 온건파 사대부 제거에 앞서 과전법을 실시했다는 내용 한 번만 적어주시고요. 과전법 실시 이후에는 급진파 사대부들이 온건파 사대부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건 배웠었죠. 선죽도에서 정몽주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야. 그 사건을 비롯해서 온건파 사대부의 사람들이 세력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급진파 사대부들은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었던 그 과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전법이란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자 이를 개혁할 필요성을 느꼈던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이 주도하여 시행해왔던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의 원칙은 경기 지방의 땅만을 과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관리에게 지급을 해왔었죠. 그러나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는 지급 대상이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 반납하는 토지가 아니라 이제 죽으면 반납하는 토지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딱 2가지 경우에는 반납에서 예외됐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는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존재했는데, 하나는 수신전, 하나는 휴량전이에요. 예를 들어 관리가 28살쯤의 어린 나이에 아내도 있고 어린 자식들도 있는데 사망을 했다고 칩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가 사망했기 때문에 토지의 수조권을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럴 경우에 아내와 처자식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예외사항을 두어서 부인이 재혼을 하지 않고 정절을 지킬 경우에는 수신전이라는 이름으로 관리가 지니고 있었던, 남편이었던 관리가 지녔던 그 토지를 부인에게 세습을 시켜줄 수 있었고요. 또는 휴량전의 경우에는 자녀가 20세 이하로 너무 어려서 스스로 밥벌이를 아직 하지 못할 경우, 그럴 때는 휴량전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세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신전과 휴량전은 예외적으로 세습이 가능했던 토지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과전법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과전법의 결과로 신진 관료들의 기반이 마련됐어요. 특히 신진 사대부들을 가리키겠죠. 이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이 과전법을 통해 마련이 되었고요. 반면 반이성계 세력, 즉 권문세족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권문세족들은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권문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할 때는 농민들이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각종 압박과 세금 독촉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었는데, 과전법의 체제로 바뀐 이후에는 조금 농민들도 생활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 1번이 과전법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경기 안에 있는 토지만을 지급하였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복습할 때 읽어보십시오. 자, 넘어가서 태조 이성계의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계는요 1392년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조선 왕조를 만들게 되면서 1대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태조는 통치체제 정비를 위해서 일단 국호를 조선으로 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설정을 하게 되죠. 오랫동안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버리고 한양으로 천도했던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일단 한양에는 지금의 서울이니까 한강이 존재하고 있어요. 한강에서 그 한강의 물을 이용해서 무역선들도 드나들면서 교류하기가 편했고, 각 지방에서 걷는 세금들을 운반하기도 편했고, 한강에 물을 길러다가 농사를 짓기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방어하기도 좋았던 위치가 바로 서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수도 서울이라는 위치 자체가 전국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 딱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방을 효율적이고 일괄적으로 다스리기도 되게 편했던 지역이 바로 한양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로 기능을 하고 있죠. 자, 한양의 구체적인 도성의 모습을 보시면요. 정 가운데에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축조하였고 그 주변에 4대 문을 조성했어요. 자, 동대문의 명칭 흥인지문, 남대문의 명칭 숭례문, 서대문의 명칭 도니문, 북대문의 명칭 숙정문 또는 소지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문의 명칭에는 유교적인 관념이 반영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조금 형광펜으로 표시한 파란색 부분에 보시면 인, 의, 예, 지, 신 이러한 유교적인 덕목이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4대 문의 명칭과 보신각의 명칭을 지을 때 유교적인 덕목을 활용하여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한양, 즉 이 도성 속에는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고요. 또한 사직과 종묘의 위치를 보시면요. 경복궁의 동쪽에 종묘가 위치하고 있고 경복궁의 서쪽에 사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치할 때에도 유교 경전인 주례의 내용을 본따서 그에 참고해서 배치를 했어요. 즉 주례에는 종묘는 궁궐의 동쪽에, 사직은 궁궐의 서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조선도 이 유교 경전인 주례의 내용에 맞게 사직과 종묘의 위치를 배치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과 조준의 경제육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2개 있는데요. 이 법전의 내용은 2페이지 넘어가면 법전의 내용들만 따로 다루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계속해서 언급했다시피 유교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불교를 크게 견제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도첩제를 실시를 하는데요. 이 도첩제란 승려가 출가를 할 때 국가에서 허가증을 발급해 주었던 제도예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승려가 되고 싶으면 그냥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면 그날부터 승려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말기에 승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에서는 도첩제를 실시하여 국가에서 허가증을 발급해준 사람들만 승려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사원전, 불교 사찰이 건축되어 있는 그 토지는 사원전이라고 부르면서 이쪽은 면세 혜택을 누렸어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토지였어요. 그러나 고려 말기에 전국 각지에 사원전이 형성되고 불교 사찰이 너무 많이 건축되다 보니까 면세 혜택을 누리는 토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던 거죠. 국가에서는 재정의 압박이 심각해지니까 조선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사원전의 면세 혜택을 모두 폐지하고 사원전도 모두 세금을 내라 라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정비의 측면에서는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란 흑요암에 새겨진 천문도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게 흑요암이어서 검정색 비석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새겨서 그 수천 개의 별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의 위치를 그려낸 천문도, 이것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즉위했던 왕은 사실은 정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나 태정태세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정종이 원래 그 다음 왕인데 정종이 재위 기간이 짧고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종 시기에 발생했던 2차례 왕자의 난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모두 이방원이 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1차 왕자의 난은 8번째 아들인 방석이가 세자로 책봉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해요. 첫째나 둘째 아들 선에서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더라면 그 아래 아들들이 불만을 품지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태조는 방석이가 가장 마음에 들었었는지 8번째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5번째 아들이었던 방원이 8번째 아들이 세자로 책봉된 것에 가장 불만을 많이 품었어요. 그래서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도전과 방석이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둘째 아들인 방과가 다시 세자로 책봉이 돼요. 이로써 불만이 조금 무마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과는 예정대로 정종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후에 한 차례 더 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2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던 이유는 네 번째 아들이었던 방간과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방원이 세력 다툼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종이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방원이는 욕심이 많았던 야심가였기 때문에 자신이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위에 있었던 방간이라는 형과 세력 다툼을 했고 그 결과 그 싸움에서 이방원이 승리를 하면서 정종이었던 자신의 형을 제끼고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태종에 대해서 살펴보면 태종은 왕권 강화에 무진장 힘을 썼어요. 왜냐? 자신이 아들로서 정식적으로 왕위를 정상적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거쳐서 조금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과 의금부를 설치했고 사관원을 독립시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필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원래 조선은 의정부와 육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왕, 의정부, 육조 이렇게 순서대로 소통을 해야만 해요. 육조는 의정부를 거쳐서 의정부가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은 다시 의정부에게 논의를 거쳐 의정부가 육조에게 일을 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하는데 태종의 경우에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은 채 왕이 직접 육조에게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 의정부는 똑똑한 고위 관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종의 정책들에 시비를 걸거나 태클을 걸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권의 위협을 받을 요소인 의정부를 제외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양전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사업이란 토지조사 사업과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어느 토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땅인지 조사해서 그 출처를 불명하게 밝히는 작업을 했죠. 그다음 호구조사를 통해서 호패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호패법이란 이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름, 출생연도, 과거 합격 연도, 그리고 과거 응시 종류, 과거 과목 응시 종류 이런 것들을 표기한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태종도 불교를 견제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원의 토지와 노비들을 전부 다 몰수시켜버리게 돼요. 그리고 문화 정기의 측면에서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해서 현존하고 있는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를 제작하게 돼요.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 이때의 최고가 가장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의 사진을 같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정 가운데 위치하고 엄청 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인도, 이쪽에 아프리카까지 지금 우리가 봐도 어디가 어느 나라인지 조금은 유추 가능할 만큼 수준 높은 지도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세종입니다. 자, 세종은요, 집현전을 확대 개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역사를 배울 때에는 세종이 집현전을 만들었고 집현전에서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여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고 배웠을 텐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집현전은 고려 말기부터 존재했던 기구예요. 그러나 존폐를 거듭하다가 세종 시기에 넘어갔을 때 우리가 아는 그 집현전의 형태로 확대 개편돼서 자리 잡게 됩니다. 집현전의 기능은요, 왕실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이 같이 정책을 토론하고 연구했던 것이고요. 서연이란 세자들을 교육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자들이 장차 왕이 될 사람들로서 훌륭한 군주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들로 토론하고 세자들을 교육시켰던 것이 서연입니다. 이외에도 왕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학술 연구를 진행하거나 간쟁과 탄핵과 같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도 집현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똑똑한 집현전 학자들에게는 특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언론 기구였던 사원부의 규찰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는 특혜가 있었고, 둘째는 사가 독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사가 독서 제도란 지금의 안식년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서 일정 기간 집현전 관리들에게 휴가를 주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책만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던 제도입니다. 자, 세종은요, 태종과 달리 의정부 서사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왕, 의정부, 육조가 그들 서로서로 한 단계씩 거쳐가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왕이 의정부에게 정책을 제안하면 의정부에서 토론을 거쳐서 육조에게 시키게 되고,
육조는 시행한 것을 의정부에게 보고하고 의정부는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시스템, 즉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세종도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을 텐데 굳이 의정부 서사제를 채택했던 이유는 세종은 태생적으로 왕권이 강했던 완전히 초월적인 왕권을 누리고 있었던 국왕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량을 베푼다는 의미에서 왕권과 신권에 나는 조화를 모색하고 싶다. 신하 너희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외팽창입니다. 대외팽창은 주제 16인가? 좀 나중에 이 대외팽창과 관련된 내용들만 따로 특집으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세종 시기구나, 그 내용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방은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사군을 개척하는 데는 최윤덕이, 육진을 개척하는 데는 김종서가 활약을 하게 되고요. 왜구는 여전히 조선 초기임에도 여전히 왜구들이 창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종무를 보내서 스시마 성을 정벌했고, 그리고 3개의 항구만 개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항구 지정된 곳이 아니면 왜구가 출입할 수 없게 금지를 시켰고, 이후에는 개해약조를 체결을 해서 왜구가 조선으로부터 수출해 갈 수 있는 쌀의 양을 정해놓고 왜구가 몰고 들어올 수 있는 무역선의 숫자도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왜구의 무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법입니다. 공법 중요해요. 작년 빼고는 매년 수능에서 세종이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그때마다 세종임을 알려주는 힌트 또는 선지 1, 2, 3, 4, 5 속에서 이 공법의 내용을 다루곤 했습니다. 공법은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그 세금을 매기는 제도, 그 방식이 연분구등법과 그리고 전분육등법 이 2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연분구등법은 풍요에 따라서 구등급으로 나누었던 것이고 전분육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토지를 구분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비옥한지 척박한지에 따라서 비옥한 토지를 1등전, 척박한 토지를 6등전으로 나눠서 각각의 면적을 달리 구분을 했고요. 연분구등법은 풍흥에 따라서 가장 풍년이 들었을 때는 상상년, 그리고 가장 흉년이 들었을 때는 하하년으로 구분을 해서 총 9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의 계산 방식은 지금 온라인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직접 찾아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는 따로 예시를 들어서 풀었었는데 궁금하시면 따로 와서 질문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문화사업 보겠습니다. 세종시기 문화사업이 참 많았습니다. 자, 삼강행실도, 칠정산, 농사직설. 삼강행실도란 왼쪽 아래 보이는 이것처럼 유교에서 강조하는 3가지 덕목을 백성들도 쉽게 알 수 있게 그림으로 표현한 문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읽을 줄 모르는, 아직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그림만 보고 유교의 덕목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더불어 실천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삼강행실도고, 그 다음 칠정사는요 역법서예요. 역법서. 농사직설은 농사법을 정리한 책이겠죠. 그리고 훈민정음을 반포했다는 사실 누구나 알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혼천이, 간이, 자경로, 앙부일구, 츠그기와 같은 발명품들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혼천이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2가지 모두 다 천체를 관측했던 기구였어요. 혹시 이 2가지는 사진을 잘 모를까봐 가지고 왔고, 자경로, 물시계 어떻게 생긴지 알죠? 자, 앙부일구, 해시계 어떻게 생긴지 알 것 같고, 츠국이 강수량 측정 기구였죠. 혹시 이 중에서도 모르는 게 있다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넘어가서 세조입니다. 세조 전에는 단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능에서 출제될 법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프린트상에서는 생략을 했고요. 세조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세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었던 왕이 아니에요. 세조는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을 일으켜서 조카였던 단종을 쫓아내고 수양대군이었던 삼촌의 위치에 있었던 자신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관상을 보셨다면 그 안에서 이정재가 이 수양대군의 역할을 맡았었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말을 하면서 멋있게 궁궐로 등장하는 씬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계유정난을 나타내요. 멋있게 등장해서 신하들을 다 칼로 베어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이 계유정난이고 계유정난으로 세조는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계유정난을 일으키는데 도와준 신하들,
세조가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훈구라고 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조가 즉위한 이후부터 훈구라고 하는 세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세조도요, 태종과 마찬가지로 기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6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게 되고요.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도 중지시킵니다. 집현전 안에는 똑똑한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유정난으로 즉위한 세조 자신을 비난할 수 있는 안 좋은 기구다라고 보았고, 경연 자체도 집현전 학자들이 세조를 가르치려고 들 것 같아서 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쯤 태조부터 단종까지 정비되어 왔었던 각종 통치 체제들을 이제 하나의 법전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경국대전이 세조 시기 때 편찬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조 시기 때는 직전법을 시행하게 되어 이전에 시행했었던 과전법의 문제점 때문인데요. 자, 과전법은 전직 관리들에게도 지급을 했었고, 그리고 세습 가능한 토지들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러한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조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이제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과전법에서의 세습 가능했던 예외 규정인 수신전과 휴량전도 이제는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은퇴와 동시에 반납이 되게끔 규정을 했어요. 그 다음 성종 시기에 가게 되면 앞서 세조가 만들기 시작했던 그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어 이듬해 반포되기 시작을 했고요.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이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한 기구예요. 그래서 집현전과 기능이 일맥상통합니다. 다음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세금 지급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성종 시기가 되면 그 수조권자인 관리들이 10%로 지정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50%까지 세금을 뜯어내는 일이 만연했다고 해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농민에게 직접 토지를 거둬요. 그리고 나서 해당 수조권자인 관리에게 세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농민과 수조권자인 관리 사이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정해진 양의 세금만 관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개입을 한 것이 바로 관수관급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사업으로서는 신숙주라는 사람이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정리한 해동제국기를 편찬했고요. 그리고 국가 행사의 절차와 방식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국조 올해의도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동제국기, 국조 올해의 모두 신숙주가 편찬했던 책이에요. 자, 아래 보시면 자료 2번과 3번에 각각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6조 직계제의 두 번째 줄 보시면요. 태종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없앨 생각까지 하였으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없애지는 않고 그저 사대 문서랑 중재수의 재심만 맡긴 채 왕과 논의를 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전혀 맡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는 6조 직계제와 관련된 서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자료 3번을 보시면 6조는 각기 직무를 아뢰어 의정부에게 보고하고 의정부는 다시 헤아려서 왕에게 아뢰는다. 6조 의정부 왕, 이렇게 3단계로 걸쳐지는 소통 시스템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료 3번은 의정부 서사제와 관련된 사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제는 주제별로, 성격별로 조선 초기의 특징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조선은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였죠. 그래서 유교적 통치 이념에 입각하여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급진파 사대부와 신진파 사대부들은 서로 왕도 정치를 지향하냐, 왕도와 패도의 조화를 지향하냐 조금 달랐어요. 근데 그거에 절충점을 찾아서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는 왕도 정치를 패도 정치보다는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통한 교정, 즉 패도보다는 예를 통한 교화, 즉 왕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를 위해 도덕적인 자발성을 개개인이 모두 다 갖추기를 요구했고, 더불어 전통적인 질서, 유교 질서, 상하관계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4번에는 통일적 성문법 질서의 확립이라고 해서 법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언급만 하고 넘어갔었던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 조준의 경제역전이 여기서 다시 나오고 있죠. 자,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은 사찬법전이라고 해서 개인이 사사로이 편찬했던 법전이고요. 육전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호, 예변, 형공 6개의 전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목차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준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경제육전은 관찬법전이에요. 국가에서 조준에게 법전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려서 조준이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다 같이 만들었던 법전이 바로 경제육전입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법전이 뭐냐라고 한다면 조선 경국전이 맞아요. 그러나 조선 최초의 관찬법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조선 경국전이 아니라 경제육전이 보다 적절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육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한자, 이두, 방언이 혼용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직 태조 시기 때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한자, 이두, 방언이 법전 속에 혼재되어서 작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선의 법전이라고 하면 가장 흔히 떠올리는 것이 바로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은 세조 시기에 육전상정소라는 기구에서 단독으로 경국대전 편찬을 담당하면서 편찬되기 시작을 했고요. 성종 시기 때 완성이 되어서 그 이듬해에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이 편찬된 이 시점부터 우리는 조선이 통일적인 성문법 질서가 확립되었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유교 이념에 따른 중앙 정치 조직의 정비입니다. 조선의 특징은요, 권력의 분산, 의정부, 승정원, 의금부, 사원부 등등 여러 기구가 권력을 분산시켜서 각각이 특수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또한 언론의 활성화,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3개의 기구가 3사라고 해서 언론기구였어요. 그래서 고려나 이전에 삼국시대에 비해서 언론기구가 새롭게 생겨났고 그들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언론을 활성화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권력 분산과 언론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론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 큰 특징입니다. 주요 정치기구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의정부,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국정을 협의하고 정사를 총괄했던 기능을 담당했고요. 그 아래 딸려 있었던 6조가 행정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호, 예변, 형공 각각 이러한 기능들을 담당을 했고요. 우리 고려의 육부랑 조선의 육조의 순서를 비교해 보자면 고려의 육부는요, 이, 병, 호, 형, 예, 공의 순서였고요. 조선의 육조는 이, 호, 예, 병, 형, 공의 순서였어요. 이게 순서가 왜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답을 모르시겠다면 찾아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의정부는 국정협의 정사총괄 기능을 했고 승정원은 국왕의 명령 출납을 담당을 했었고 의금부는 중재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자, 승정원과 의금부 모두 태종 시기 때 설치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했던 언론기구 3개입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그래서 사헌부는 관원의 비행을 감찰했던 기구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어사대가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사헌부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관원은 고려시대 때 중서문화성의 고위관직자는 제신이었죠. 근데 그 아래에 있었던 낮은 관직의 명칭이 낭사가 있었는데 이 낭사애들이 고려시대 때 사실은 언론 기능과 비슷한 간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태종은 이 사관원을 따로 이렇게 사관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중서문화성의 낭사애들을 사관원으로 독립시켜줬어요. 그래서 사관원에서 간쟁, 즉 정책 비판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홍문관은요, 집현전을 계승했던 기구였죠. 그래서 궁중의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고 경연을 주도하는 등 집현전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추가 질문. 고려에도 3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고려의 3사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담당했을까요? 3사, 고려의 3사. 네, 이것도 복습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모르시겠다면 고려시대 프린트를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 및 관료 선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교육 기반 성균관 사부학당, 향교, 서원, 서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명칭만 아시면 되고요. 각각이 어떤 기관인지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다만 성균관, 사부학당, 향교, 서원, 서당과 같은 키워드를 시험 문제 속에서 만났을 때에는 확실하게 조선시대다라고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균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서울에 딱 하나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균관 대학교에 가게 되면 옛날에 성균관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던 명륜당이라고 하는 강의실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궁금한 학생들은 네이버에 성균관 검색하고 이미지를 누르시면 가장 먼저 뜰 겁니다. 자, 4부 학당은요, 중등교육기관, 지금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향교도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기관인데요. 이 향교는 지방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서원의 경우에는 향촌의 자치기구였어요. 그 지방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치기구를 형성을 했던 게 서원인데, 이 자치기구에서 교육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보통 교육기관에 포함시키는 편입니다. 마지막 서당은요, 김옥도의 민화 속에서도 훈장님께 회초리를 맞는 애기들, 천자문을 외우고 있는 애기들의 모습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형식으로 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서당입니다. 과거제도의 경우에는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고려시대 때 없었던 무과가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여전히 문과가 가장 중요시 되었고, 잡과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각종 전문 기술직을 담당했던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이런 시험을 보았던 게 잡과입니다. 요 아래에 있는 도표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냥 홈스쿨링을 하던지 서당에 다니던지, 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울에 살면 4부 학당을 갈 수 있었고, 지방에 살면 향교에 다니는 것이었고, 속과나 대과는 모르셔도 되는 개념이고요. 그 이후에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나는 정말 뛰어난 천재다라고 한다면 성균관까지 진학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의 지방제도입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구분했고요. 8도의 관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관찰사는 그 지역의 최종 마스터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행정을 총괄하고 관할 지역의 수령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고요. 8도 아래에는 구, 목, 군, 현이라고 하는 보다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 즉 수령이 파견되게 됩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지방관을 그냥 지방관이라고 불렀는데,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지방관을 자꾸 수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방관, 수령, 같은 뜻이다, 같은 의미를 지닌다 라고 헷갈리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요. 이 수령의 권한이 조선시대에는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 이 모든 중요한 권한을 모두 수령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지방관보다 향리의 역할이 조금 더 강했었더라면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판도가 뒤집혀요. 그래서 수령의 권한이 세지고 향리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서 격화됩니다. 자, 상피제란 수령을 임명할 때 출신지에 부임하는 것을 금지했던 제도로서, 내가 만약에 화성지역에서 나고 자랐어, 그래서 관리가 돼서 수령으로 파견이 돼야 돼? 그럼 나는 화성지역엔 절대 갈 수 없었어요. 왜냐?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전부 화성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정부패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향소란 각 지방의 사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향촌의 자치 조직으로서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성리학 공부한 똑똑한 선비들을 우리가 사족이라고 불렀어요. 사족. 이 사족들이 모였던 장소, 기구가 바로 유향소고, 이 유향소의 역할은 수령들을 보좌하기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역할도 했고요. 혹시나 수령과 향리가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는지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의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가 일반 군현으로 모두 승격되면서 조선시대에는 향부곡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조선의 군사제도인데요. 조선의 군사는 양인 개병제가 원칙이었어요. 이 개자가 모두 개자야. 그러니까 양인 개병제란 양인이라면 모두 병, 군인이 되어야만 하는 제도였던 거죠. 그래서 16세부터 60세까지 모든 양인 남자가 신체가 불구이지 않는 이상 모두 군역의 의무를 져야만 했고요. 다만 현직관리, 그리고 향리, 그리고 성균관과 향교의 재학생들, 이 세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군으로는 5위가 존재했고요. 조선의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위는 수도인 한양과 궁궐인 경복궁 주변을 수비하고 지켰던 중앙군이고요. 육군과 수군은 육군의 경우에는 병마절도사의 지위를 받아서 육지에서의 훈련을 했던 아이들이고, 수군은 수군 절도사의 지위를 받아서 큰 강이나 바닷가에서의 전투를 준비했던 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관체제란 지방의 요충지에 진을 설치해서 정말 전쟁이 터졌을 때 시행하는 대책, 방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별로 모여서 진을 중심으로 지역의 방위를 담당했었습니다.
이 진관체제 시스템 자체도 조금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궁금하신 친구들은 이거 수업 듣고 나중에 찾아오시면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료 4번 보시면 전국 8도로 구분되어 있고 수도, 한성, 한양에 이렇게 딱 찍혀 있기 때문에 딱 지도만 보시고도 조선시대다라고 캐치할 수 있을 것 같고, 왼쪽 위에 주석 보시면 관찰사를 파견했죠. 그래서 관찰사를 파견한 것도 조선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도만 보시고도 조선시대인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요 부분은요,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를 비교한 겁니다. 우리가 고려시대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리마인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고려시대는 경기 5도 양계로 지방행정구역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했었고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보당의 란에 대해서 수행평가 조사에서 이제 제작한 친구들은 김보당이 동북면 병마사의 직책에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찰사, 병마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조선으로 오게 되면 8도로서 지방행정구역이 일원화되게 되었고, 이 도에는 안찰사, 병마사가 아닌 관찰사가 파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향부고포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도 이제는 소멸되게 되었고,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던 고려시대 때는 죽은 주령보다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 속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지만, 이제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을 하면서 속군, 속현 자체가 사라지는 개념이 되게 되고요. 상위의 권한이 지방관의 권한보다 훨씬 더 컸던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수령의 권한이 향리의 권한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고, 각 지방의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이 지방 사족들은 유향소라고 하는 기구를 조직을 해서 백성을 교화하고 향리를 보좌하고 또는 향리와 수령의 그러한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을 했습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장 넘기셔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유 있는 친구들은 문제 여기 영상 잠깐 멈추고 문제 풀어주세요. 네, 저는 바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밑줄 친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잘 안 보이려나? 네, 이렇게 보시면 조선 4대 국왕, 태정, 태세, 이것만 쓸 줄 알아도 세종인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 실시했고, 경연을 활성화했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시행을 했다. 그리고 재위기간 농사직설 7정상, 삼강행식도를 편찬했다라고 하니까 밑줄 친 국왕이 세종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4군 육진을 설치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똑같이 세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면 5번에 있는 전분 6등법을 실시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마찬가지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에 관련된 설명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종에 관련된 설명 3번 훈민정음 창제가 정답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문제도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각각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훈민정음 창제가 되겠죠. 자, 5번 볼게요. 삼강행실도 농사직설 7정산을 편찬했고 조선의 4대 국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 방보, 의정부 서사제, 니은, 리을, 즉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마지막 문제, 작년 수능인데요. 유일하게 세종이 기출되지 않았던 해입니다. 그럼 가에 들어갈 왕은 누구일까요? 힌트가 여기 나와 있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다. 홍문관을 설치한 것 성종이죠. 성종. 그래서 성종에 해당하는 설명을 고르시면 3번 경국대전을 반포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칠판에 판서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 들기도 했었고, 이번 수업할 때. 그리고 지도 그리면서 설명하기도 했었고, 애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좀 질문이 많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많이 했던 수업이기는 한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외한 채 개념 설명 위주로 해드렸고요. 혹시나 공부하다가 모르는 개념이 있거나 조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